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46편 남해 차차웅 석탈해와 손을 잡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라 시조 혁거세의 사망과 관련된 삼국사기의 기록을 검토해봤는데요. 그 내용을 되새겨보면 이렇습니다. 일식이 일어났다. 용 2마리가 금성의 우물 가운데 나타났는데 우레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며 궁성의 남문에 벼락이 쳤다. 임금이 돌아가셨다. 사릉에 장사 지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기록은 좀 다릅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왕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래 뒤에 유해가 흩어진 채 땅에 떨어졌으며 왕후도 역시 죽었다. 나라 사람들이 합장을 하려고 했더니 큰 뱀이 나와서 못하도록 방해를 하므로 5동강이가 난 몸뚱이를 5능에 각각 장사하고 능의 이름을 사릉이라 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혁거세가 이승에서의 목숨이 다하여 하늘로 돌아갔다는 것이야 영웅신화에서 그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지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시체가 5동강이가 나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니 조금은 끔찍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동강난 유체마저 한데 숲에서 묻으려 했으나 뱀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유체를 토막토막 따로따로 묻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교적 매장 문화를 기준으로 볼 때 불행하기 짝이 없는 죽음이 아닙니까? 삼국유사의 이 기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이 대목을 철저히 권력투쟁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사 대중화의 기치를 내걸고 한 권으로 읽는 신라 왕조실록이라는 책을 펴낸 박영규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놓았습니다. 요약해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혁거세 말기에 내란이 일어난 것이다. 2마리의 용이 금성 우물에 나타났고 우레와 비가 심하게 내리고 성의 남문이 벼락을 맞았다는 기록이 그 증거다. 용은 대개 왕을 상징한다. 하나는 혁거세 왕을 나타내고 또 하나의 용은 혁거세를 제거하려는 세력의 우두머리였을 것이다. 궁궐로 가자! 늙은 임금과 왕비를 찾는 대로 목을 베어라! 왕실의 혈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여라! 그 반란으로 왕과 왕비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을 태자가 죽었다. 혁거세의 몸뚱이가 5동강이 나서 5군데의 능에 묻혔다는 말도 심상치 않다. 혁거세와 왕비 알령이 반란죽에 죽었다면 그들과 함께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혁거세의 시신은 이래가 지난 뒤에야 발견되었다. 반란군에 의해서 혁거세와 알령 왕비 그리고 태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목이 잘리고 이래 동안이나 수습되지 않았다면 어느 것이 혁거세의 시신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논란이 빚어졌다. 반란군에 의해 희생당한 시신들이 뒤섞여서 방치돼 왔던 관계로 어느 것이 혁거세 거서관의 옥체이고 왕비와 태자의 옥체는 또 어느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모든 시신들을 한 무덤 속에다 합장을 하는 게 좋을 것이고. 아니 될 말씀이요. 우리 사로국 시조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시조의 묘지는 그 나라의 표상인데 왕릉을 따로 조성하지 않고 합장을 한다면 백성들과 왕실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어찌하자는 말이요? 뒤섞여 있는 유해들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묻으면 그중 하나가 시조의 왕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따로따로 매장합시다. 이렇게 해서 5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적 172호로 지정되는 경주의 5능은 신라 초기 왕릉으로서 시조 박혁거세와 알령 부인, 그리고 제2대 남해왕, 제3대 유리왕,
제5대 파사왕 등 5명의 분묘라고 전해지는데 한편에서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거론하며 뱀이 방해를 해서 하는 수 없이 박혁거세의 시신을 토막토막 따로 묻었다 해서 뱀사자의 사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조 임금의 사망 기록치고는 너무 불길하고 섬뜩하지만 그런대로 악귀가 맞아들어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혁거세 다음으로 즉위하는 제2대 임금 남해 차차웅은 즉위한 직후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성인이 돌아가시고 짐이 나라 사람들의 추대로 잘못 왕위에 올랐으므로 두려웠기가 강문을 건너는 것과 같도다. 더군다나 남해왕은 혁거세의 아들임에는 틀림없으나 태자였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태자는 반란 와중에 혁거세와 함께 살해당하고 용케 목숨을 건진 왕자 중의 한 명이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그가 바로 제2대 남해 차차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혁거세 거서간 사망 관련 기록을 어디까지나 권력투쟁의 측면에서 해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사를 연구해온 사학자들은 삼국유사에 실린 혁거세의 사망 관련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혁거세가 하늘로 올라간 지 1년 만에 그 유체가 5토막이 나서 땅에 떨어졌다는 대목을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성스러운 죽음의 형식으로 해석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혁거세가 하늘로 올라가고 시신이 동강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며 이런 내용은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에서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국대 윤선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신성한 시체가 분리되어서 그 시체에서 곡식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신성함이 후대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풍요로움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시체들을 시비의 효과로서 희생을 해서 인간의 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 뿌려서 그것이 이제 실제로 시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의 신화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신격을 가진 자가 후손들에게 또는 인간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존재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영혼은 하늘로 되돌아가고 그 껍데기가 분리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곡식을 자라나게 함으로써 땅 위의 사람들에게 풍요를 준다는 얘기죠. 인하대 서영대 교수 역시 혁거세 신화 중에 사망 관련 기록은 전형적인 농경 신화의 한 갈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박혁거세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곡식이 나중에 그 추수를 하고 나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가 그 다음에 그 이듬해 그 곡물 나다를 이렇게 뿌려서 그 추수를 하는 뭐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신라 사람들이 왕에 대한 기대치가 뭐냐? 바로 이것은 그 곡물적인 존재.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지배자, 정복자 이런 것보다는 농경의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서의 그 왕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이 신화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영대 교수는 신라 사람들이 시조연 혁거세를 이렇듯 풍요와 다산을 베풀어준 존재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후세에 전했다는 것은 신라 사람들이 바랬던 왕의 이미지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는 정복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 반하여 신라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드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정치 군사적 지배자를 바란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베풀어주는 군주를 원했기 때문이며 혁거세의 시신이 땅에 떨어져 곡식을 풍요롭게 자라나게 한다는 신화의 내용 역시 곡물의 신을 의미하는 공룡신앙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윤선태 교수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시죠. 이 시베리아의 신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조상신들이 자기들이 주식으로 먹는 그 원천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어류를 고기잡이를 주로 하는 종족들은 그 자기들이 많이 잡는 물고기가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상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조상들이 기쁘게 후손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체가 떨어졌는데 그 시체를 그대로 합장하려고 하니까 그 뱀이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뱀은 뭐냐 하면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허물을 벗죠. 뱀은 또 뭡니까? 겨울잠을 잡니다. 그래서 뱀이 바로 풍년을 가져오는 존재이고, 혁거세의 사체가 작게 분할되어서 널리 퍼짐으로써 들판을 풍요롭게 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과연 삼국유사에 실린 혁거세 신화가 고대 신화에 있어서 어떤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서양 신화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인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실린 내용 일부를 요약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오시리스는 세트에게 죽음을 당하는데 그의 몸은 세트에 의해서 14조각으로 찍혀서 땅에 던져졌다고 한다. 나중에 이시스와 네프티스 자매는 시체 조각을 발견하여 남근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묻어주었으며 남근이 오시리스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오시리스는 지하 세계의 통치자이자 재판관이 되었다. 그리고 호루스는 세트와 싸워 이겨서 이집트의 새 왕이 되었다. 오시리스는 죽은 자들의 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식물이 싹이 나는 것에서부터 나일강의 연례적인 범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신격을 가진 왕이나 혹은 신성한 자의 시체가 분할되어서 땅에 골고루 퍼짐으로써 후손들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명이 피어날 싹을 틔운다는 것이 이들 신화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혁거세 신화 역시 고대인들이 그러한 보편성을 갖춘 세계 여러 나라에 자랑할 만한 신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설령 정말로 혁거세 말기에 그런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유학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집필할 때에도 혁거세가 하늘로 올라간 지 이래가 지나서 시체가 토막나 땅에 떨어졌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고 김부식 역시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텐데 왜 삼국사기에는 그런 내용을 싣지 않았을까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신이 한 자의 죽음을 여러 가지 어떤 상스러운 조짐들 또는 불길한 조짐들 그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화를 결합시키면 삼국사기는 유학자가 썼기 때문에 정말 뒤에 같은 이야기들은 다 없애버렸는데 삼국유사에서 그걸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인들의 사고들을 느낄 수 있고 더군다나 보편적인 사고 서양의 신화들 구조들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풍요로움이 조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조상 숭배를 통해서 다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순환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김부식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의 죽음이 토막난 채로 흩어졌다는 식의 이야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시조 혁거세에 이어서 신라의 제2대 임금으로 등장한 사람은 남해 차차웅입니다. 그는 혁거세의 아들인데 키가 크고 성품이 심우하며 지략이 뛰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알령 부인이고 왕비는 운제 부인인데 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삼국사기에 실린 남해 차차웅의 즉위 관련 기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경우 시조를 추모왕 혹은 동명성왕이라고 했고 백제의 경우는 온조왕 혹은 비류왕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신라의 경우에만 왕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시조 임금 혁거세를 거서관이라고 낯선 호칭으로 부르더니 두 번째 임금은 또 차차웅이라고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삼국유사에서는 김부식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라에는 거서관 또는 차차웅으로 부른 임금이 하나씩이요 이사금으로 부른 임금이 16이며 마립간으로 부른 임금이 4이다. 그러니까 시조인 혁거세는 거서관이고 제2대 임금 남해는 차차웅이었으며 제3대부터는 이사금이라고 호칭하다가 제17대부터는 마립간, 정확하지는 않으나 제22대 지증왕 무렵부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이라는 호칭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라에서는 왕을 거서관이라고 불렀으니 귀인을 이르는 호칭이기도 하다. 혹은 차차웅 또는 자충이라고도 하는데 김대문은 이렇게 말하였다. 차차웅은 신라말로 무당을 일컫는다.
세상 사람들이 무당으로서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받들므로 이를 존경하다가 마침내 높은 어른을 자충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거서간이나 차차홍은 같은 시기에 함께 쓰였던 칭호가 되겠죠. 그런데 신라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왕에 해당하는 신라 고유의 이러한 호칭들의 뜻을 알고 보면 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해가는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윤선태 교수의 견해를 들어볼까요? 서나벌이라고 하는, 즉 사로라고 하는 어떤 좁은 지역의 족장으로서의 이미지, 최고 책임자의 이미지가 거서간입니다. 근데 차차홍은 거서간과 사실은 같이 병행되었던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차차홍 하나만 남아 있고요. 또 이 남의 차차홍도 거서간이라고 칭했던 기록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거서간도 칭하면서 차차홍도 칭하는 거죠. 근데 차차홍은 김대문의 기록에 의하면 그 의미가 해석되어 있습니다. 차차홍은 자충과 같은 말인데 자충이라는 말은 지금의 무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섯 촌락을 연합하여 사로라는 아주 작은 소국으로 출발했을 당시에는 족장의 의미를 지닌 거서간이나 무당이라는 의미의 차차홍이라는 호칭을 썼는데 이는 곧 임금을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로 이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박석김의 세 시족이 연합을 해서 보다 큰 연합체 성격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때 등장한 왕의 호칭이 바로 이사금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강종은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사금은 이게 이제 입금이라고 그 김대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장자가 신라의 우두머리가 된 그런 것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학계에서는 단순한 연장자라기보다는 그 당시 신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2개 내지 이제 3개의 큰 세력들,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박씨, 그리고 탈해를 시조로 하는 석씨,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할지를 시조로 하는 금씨, 이런 이제 세 세력들이 그 연합해서 신라를 구성하게 되었을 때 그 연합한 신라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른바 연맹장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호칭이 마립간입니다. 이 호칭은 대개 4세기 초반부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삼국유사에는 역시 통일신라 시기의 학자 김대문의 얘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립이라는 것은 방언으로서 말뚝이라는 뜻이다. 말뚝의 표시는 지기에 맞춰서 설치하기 때문에 왕의 말뚝이 가장 높고 신하의 말뚝은 아래로 벌려서게 되므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윤선태 교수의 보충 설명을 들어보시죠. 마립이라는 것은 말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위치, 자리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마립에 있는 간이라는 뜻입니다. 왜 경복궁에 가면은 왕이 높은 월대 위에 위치하고 있고 신하들이 정일품 자리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라도 마찬가지로 회의체가 있는데 그 회의체의 상석에 왕이 앉아 있고 그 아래에 여러 귀족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에서의 이미지가 아마 마립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족장들의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는 최고의 수장으로서의 이미지가 마립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닌 마립간을 왕을 대신하는 호칭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신라의 발전 단계로 보았을 때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일까요? 강종은 교수의 얘기입니다. 세 성씨 집단 가운데 김씨 집단이 다른 여타의 2 집단, 예를 들어서 박씨라든지 석씨, 이런 2 집단을 누르고 사실상 왕위를 독점하게 된, 그래서 이제 대수장, 가장 힘이 강한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제 마립간이라는 칭호가 사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서간부터 마립간까지는 신라 초기 역사에서 그 주도 세력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갔는가, 또 누가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라 임금의 다양한 호칭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스럽습니다.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 건국 초기부터 각종 문헌 기록에 왕 혹은 대왕이라는 호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왕마마, 지금 수나라의 10만 군사가 요동으로 향하고 있다 하옵니다. 소장에게 군사를 주시면 무찌르고 돌아오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신하가 임금을 2인칭으로서 호칭할 때 이처럼 대왕 혹은 대왕마마라고 부르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서관이나 차차웅 혹은 이사금이나 마립간이 왕이라는 호칭 대신으로 통용되던 시기에 신라에서는 신하가 임금을 뭐라 불렀을까요? 이사금, 옛날 우리 신라의 시조였던 혁것의 거서관과 남의 차차웅 때에는 감히 낙랑군이 범접하지 못하여 싸웁니다. 결단을 내리시옵소서, 이사금. 신하가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이사금이라는 말 뒤에다 존칭 어미를 별도로 붙여서 사용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에 왕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대왕마마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고구려나 백제, 가야 같은 나라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신라처럼 그들 나름의 고유 호칭이 따로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실마리가 될 만한 기록이 주서 2억 열전 백제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백제 왕의 성은 부여시인데 어라하라고 부르며 백성들은 건길지라고 불렀다. 모두 왕이라는 뜻이다. 왕의 아내는 어륙이라 호칭하니 중국말로는 왕비라는 뜻이다. 백제 역시 신라처럼 왕을 일컫는 고유 호칭이 따로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왕비 역시 어륙이라는 독특한 호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라하라든지 건길지라든지 하는 그런 고유한 그 왕의 칭호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서인 뭐 삼국사이나 삼국유사에는 그런 칭호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후대의 역사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백제나 고구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유한 칭호가 이제 떨어지고 중국식 왕호 체제로 이제 갔던 것 같고요. 신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의외로 그런 초기에 고유식 왕호가 계속 이어지다가 그게 후대에 이제 왕이라고 하는 칭호로 이게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전 단계의 왕의 칭호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다가 역사 기록에 이제 반영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종훈 교수의 분석처럼 고구려 역시 신라나 백제처럼 임금을 칭하는 고유한 이름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고유한 호칭들을 신라가 좀 더 늦게까지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최치원이 쓴 제왕연대력에는 혁것의 왕, 남의 왕 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왕으로 호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왕연대력이라고 최치원이 지은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김부식이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김부식이 신라에는 전부 다 거서관 몇 명, 차차홍 몇 명, 또 이사금 몇 명, 마립간 몇 명이 있었는데 제왕연대력에는 이것이 전부 다 야만스럽고 비루하다고 해서 왕으로 다 바꿔버렸다. 하지만 나는 직서주의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만약에 제왕연대력처럼 바꿔놓아 버렸으면 우리에게 정말로 신라인들이 초기에 어떤 식으로 왕을 바라보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미지를 몰랐는데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김부식이 남긴 얘기는 이렇습니다. 신라 말기에 이름난 선비인 최치원이 지은 제왕연대력에는 모두 아무 왕이라 불렀고 거서관 등으로는 부르지 않았으니 그 말이 야비하여 일컬을 나이가 못된다고 함이 아닐까. 여기에 신라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방언들을 모두 그대로 두는 것도 역시 옳은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신라 말기의 학자였던 최치원은 거서관이니 차차홍이니 이사금이니 하는 호칭이 부끄럽다고 해서 전부 왕으로 고쳐 적어놨지만 김부식 자신은 원래 호칭 그대로 삼국사기에 적어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해서는 백제나 고구려 역시 임금에 대한 고유한 호칭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임금을 부를 때 대왕마마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신라 역시 임금을 2인칭으로서 호칭할 경우에는 앞으로 대왕마마라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부식은 남의 차차홍 즉위년 기록에서 또 한 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남의 차차홍이 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고
그 해를 원년이라 칭하였다. 그런데 임금이 즉위하여 그 해를 넘어서 다음 해를 원년이라 칭하는 것은 춘추에 의한 것으로 이는 선왕에 고치지 못할 법전인데 돌아간 해를 원년이라 하면 이군이 있게 되므로 김부식은 중국 왕들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혁거세가 죽은 해를 남해 차창의 즉위 원년으로 삼은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윤선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5월 달에 누가 죽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왕이 즉위하면은 한 해에 2명의 왕이 있게 됩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권력자가 한 해에 2명이나 있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춘추필법에는 유년칭혼을 씁니다. 유년이란 말은 넘을 유자를 써서 해를 넘겨서 원년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김부식은 유학자이기 때문에 신라의 칭혼법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렇지만 재밌는 것은 고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직서주의를 한 거죠.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유학자가 바라볼 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적어놓고 거기다 자기 평가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5월에 죽었다고 할 때 그의 아들이 바로 즉위했다 하더라도 그해 연말까지는 죽은 선왕의 재위기간으로 계산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왕의 원년으로 삼는 것을 역사학 용어로 유년칭혼법이라고 하는데 유교를 숭상하는 중국의 춘추필법이 그것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는 달리 5월에 임금이 죽었으면 다음 달인 6월부터 새로운 임금의 재위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6월 칭혼법이라 하는데 이것은 한 해에 2임금이 존재한 셈이 되기 때문에 선왕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유학자였던 김부식이 보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고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년칭혼법은 그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 그 왕이 죽은 다음 해부터 이제 원년을 이제 삼는 것이고, 6월 칭혼법은 왕이 죽은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같은 해지가 되겠죠. 같은 해인데 다음 달부터 이 새로운 그 원년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에서 이런 것이 거론이 안 되고 왜 신라 쪽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느냐 하면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봉기가 제일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라봉기 처음에 혁거세가 죽고 남해차차홍이 왕이 오른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이런 논평을 가함으로써 그 이후에 고구려라든지 백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똑같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도 모두 다 선왕이 죽은 그 해를 후임 왕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데 신라본기를 맨 먼저 쓰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기록하겠다는 지침을 김부식이 소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유년칭혼법대로 하자면 2월에 임금이 죽어서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는데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그가 8월에 죽고 또다시 후임 왕이 즉위했다고 칠 때 6개월 동안만 왕위에 있었던 그 임금은 역사에 이름도 올려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교적 세계관에 어긋난다고 김부식이 불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전의 임금이 죽은 해를 새로운 임금의 원년으로 삼는 우리 삼국사기 기준이 중국식 춘추필법보다 더 합리적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남해 차차홍 재위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대왕마마, 지금 우리 금성은 침략자들에게 겹겹이 포위당하고 말았사옵니다. 뭐라? 허허, 큰일이구나. 두 성인이 돌아가시고 짐이 나라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잘못 왕위에 올랐으니 위태롭고 두렵기가 강물을 건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웃나라가 진입하니 이는 짐이 부덕한 탓이로다.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남해 차차홍이 혁거세 거서간의 국상 중에 이웃나라의 침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낭랑의 군사들이 침입하여 금성을 겹겹이 포위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시기의 낭랑의 정치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시기에 한 군현인 낭랑군이 강원도 쪽까지 세력을 뻗쳤을 것이고
그들이 경주 지역으로 침입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낭랑은 사로국 바로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진안 내부의 어떤 세력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해 차차웅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그 정체 모를 낭랑군사와의 대결은 그러나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낭랑군이 우리 금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고 있다니 큰일이 아닌가? 경들은 지체 말고 어서 좋은 의견들을 내어보라. 대왕마마,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아니, 왕성이 저들의 포위망에 갇혀 있는데 걱정을 말라 하니 무슨 소리인가? 적들은 우리가 국상 중인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망령댁에도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싸웁니다. 하늘이 이들을 돕지 아니할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옵니다. 허허, 과연 그리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대왕마마! 우리 금성을 둘러싸고 있던 낭랑의 군사들이 포위망을 풀고 스스로 물러갔사옵니다. 오, 그게 정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신이 뭐라 하였사옵니까? 하늘이 우리를 살핀 것이옵니다, 대왕마마. 혁것에 거서간 때 주변의 세력들이 침공해 왔다가 혁것의 명성과 신덕에 감복하여 제발로 물러갔던 것처럼 남해 차차웅 원년에도 금성을 포위했던 낭랑 군사가 제풀에 군사를 물려 돌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 시기가 국상 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죽은 시조 임금 혁거세가 하늘을 움직여 후손을 보살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기록에 나타난 제2대 임금 남해 차차웅은 어딘지 좀 불안해 보이고 신하들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의 이미지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해 차차웅 재위 5년과 7년의 기록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남해 차차웅 5년 정월, 왕은 탈해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맏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 그리고 7년 7월, 탈해를 대보로 삼고 군국 정사를 맡겼다. 여기 나오는 탈해는 우리가 가야사를 탐색할 때 가락국 건국초기에 등장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가 신라, 즉 사로국 제2대 임금의 부마가 되었던 것도 놀랍지만 군국 정사의 실권을 거머쥔 고려나 조선시대의 재상에 해당하는 대보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신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석탈해의 후손들은 석탈해를 시조로 하는 신화를 가지고 있고요. 혁거세의 후손들은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신화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마 이 사로국 내에 석탈해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화를 보면은 외와 관련돼 있고요. 또 나중에 호공을 매개로 해서 사로국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공이 갖고 있었던 월성 지역의 집을 빼앗는 과정에 또 있고요. 나중에 또 석탈해 시대에 호공을 이용해서 호공이 권력자로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석탈해 신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탈해는 김해의 가락국에 갔다가 거기서 쫓겨나 신라로 도망쳐온 애지인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남해 차차웅이 그를 사위로 삼고 뒤이어서 제2인자 자리를 그에게 넘겨준 것을 보면 그가 거느린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경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박씨 집단하고 새로이 들어온 이 탈해의 이 석씨 집단의 세력의 우열차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탈해가 이 김해 세력에게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주에 들어오긴 했지만 원래 이 세력이 갖고 있었던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주 세력으로서도 이 탈해 세력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두 세력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 이제 신라의 지배층이 구성되고, 그런 과정에서 탈해에 대한 어떤 일종의 우대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혁거세 세력인 남해 차차웅과 애지에서 유입된 탈해 사이에 일종의 세력 동맹이 맺어졌을 것이란 얘기죠. 석탈의 날에 어서 오시오.
반갑소. 헌데 무슨 일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라니. 누구를 도와달라는 말이야? 대왕 마마와 우리 금양부를 도와달라는 얘기요. 그동안 우리 사로국의 정세를 살펴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금양부에서 비록 혁것의 거서관에 이어서 남의 차차웅이 다시 왕위를 이었으나 다른 오부의 견제와 시기 때문에 대왕 마마께서 정사를 재량껏 돌보실 형편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석달의 나리와 나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금양부와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누구도 범접 못할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대왕 마마와 금양부를 도와줄 수는 없지요. 물론이지요.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좋소이다. 대왕 마마께 말씀드렸어. 아효 공주에게 장가를 들게 해주시오. 대왕 마마의 사위가 되고 싶다는 말이요. 알겠소. 두 집안이 혼인 동맹을 맺는다면 금상첨화겠지요. 또 있습니다. 또 무엇이요? 우리에게도 정사에 참여할 실권을 주시. 군국 정사를 우리에게 맡겨달라, 이런 얘기요. 이런 흥정 끝에 남의 차차웅의 박씨 세력과 탈해의 석씨 세력이 동맹을 맺고 정략 결혼을 실천한 다음에 권력을 분점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 등장하는 대보라는 관등은 당시 사로국에 없던 것인데 후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가들이 만들어 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석탈해라는 인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라에 들어와 사로국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가락국의 건국 과정을 다룰 때 일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신라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탈해 신화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탈해라는 인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완화국 함다랑의 부인이 임신하여 달이 차서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사람으로 화하니 그의 이름을 탈해라고 불렀다. 그는 바다를 건너왔는데 키가 석자요 머리 둘레가 한자였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내용은 이러하고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 출생으로 그 나라는 외국의 동북 천리되는 곳에 있었다. 삼국사기 탈해 이사금조에 실린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국유사 기편의 탈해왕조에는 어린 탈해가 스스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본래 용성국 사람이니라.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28 용왕이 있어 사람의 태로부터 나서 대여섯 살 때부터 왕위를 계승하여 만 백성에게 천품을 다하도록 교화하였느니라. 당시 나의 부왕인 함달파 대왕께서 그 외에도 탈해의 출신지를 정명국이라고도 적어놓기도 하고 혹은 화하국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바다 건너 일본 열대에서 왔다는 설에서부터 제주도 출신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고향이 어디냐를 놓고 추론이 난무합니다. 다파나국 출신이라든지 완화국 또는 뭐 용성국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갖다 붙인 것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습니다. 탈해가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에서 일어난 그런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설화를 통해서 인정할 수 있지만 정말 외국의 동부 일천리에 있었던 다파나국에서 왔다든지 뭐 아니면 완화국이라든지 용성국이라고 하는 그런 미지의 국가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탈해의 고향이 문헌마다 이처럼 여러 곳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탈해의 출신을 모른다는 반증이다. 강종훈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원래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데 후대의 사가나 후손들이 불교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풍기는 나라 이름을 만들어 붙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가령 삼국사기에 탈해의 고향으로 등장하는 다파나국은 삼국유사에 탈해 아버지 이름이 함달파라고 나와 있는 것에 착안해서
불교적으로 윤색하여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다파나국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아마도 이제 그런 왕명으로 전하고 있는 함달파에서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달파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건달파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건달파하고 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불교적인 윤색을 받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윤색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출신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안해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파나국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대 교수는 어쨌든 탈의 세력이 경주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던 박씨나 김씨 세력과는 달리 외부에서 온 것만은 분명한데 그것은 혁거세 신화와 탈의 신화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드러나는 데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탈의 신화는 박역거세 신화와 기말지 신화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은 우선 고향을 이야기할 때 이 박역거세와 기말지는 하늘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박역거세와 기말지는 하늘에서부터 수직적인 이동을 한 것이고요. 탈에는 그 고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심지어는 그 흉노족이라고 하는 견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적어도 수평적인 이동을 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박역거세와 기말지에서는 그런 정복자적인 성격이 나타나지 않는 데 비해서 이 탈의 신화에서는 정복자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탈에는 기존에 경주 분지에 먼저 와 있던 그런 그 박역거세 집단이나 또는 기말지 집단과는 조금 다른 세력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면 탈의 신화의 내용을 보기로 할까요? 흥미로운 것은 똑같이 삼국유사에 실린 석탈의 신화인데도 가야 중심의 가락국기에 나오는 내용과 신라 중심의 탈의 왕편에 소개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가락국기의 내용을 볼까요? 누군가 반갑다는 듯이 대궐로 찾아와 수로왕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로부터 가락국 왕의 지위를 빼앗기 위해 왔노라.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며 장차 나라를 안정시켜서 백성들을 편하게 하라는 것이 또한 하늘의 명령이거늘 어찌 내가 왕위를 내놓을 수 있으며 나라와 백성들을 너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정이 내 왕위를 빼앗고 싶다면 나와 술법으로 겨뤄보겠느냐? 좋다. 잠깐 만에 탈해가 매로 변하자 수로왕은 독수리로 변하였다. 다시 탈해가 참새로 변하니 수로왕은 매로 변하였다. 바로 이럴 즈음에 순식간에 탈해가 본래의 몸으로 돌아오니 수로왕도 역시 본래대로 회복하였다. 탈해가 말했다. 제가 참새로 변했을 때 대왕께서는 무서운 매가 되셨지만은 저를 살려주셨으니 성인이 베푸신 어진덕이라 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제가 왕을 상대로 임금의 자리를 다투기는 진실로 안 될 일임을 알았습니다. 탈해가 항복하고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교회의 나루터에 이르러 중국에서 오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수로왕이 명하였다. 탈의 저자가 나름목에 머무르면서 무슨 난리를 꾸밀지 모르니 장소들은 수군을 이끌고 추격하라. 수군 500척을 발동시켜 그를 추격하자 탈해가 계림 땅 지경으로 달아났으므로 수군이 돌아왔다. 이상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있는 석탈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석탈해가 가락국의 수로왕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으려고 도전했던 부분을 변신술 내기를 한 것처럼 처리했으나 실상은 두 사람이 이끄는 세력이 충돌하여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도망가는 석탈해를 500척의 배를 띄워서 추격했다는 것만 봐도 석탈해가 이끄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야 중심의 가락국기에는 수로왕에게 패한 탈해가 계림, 즉 신라 땅으로 도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삼국유사의 내용이면서도 신라 편향으로 기록한 신라의 탈해 왕조의 기록은 다릅니다. 가락국 바다 가운데 웬 배가 와서 정박하므로 그 나라의 수로왕이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북을 울리며 외쳤다.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제발 배를 여기다 대고 우리 가락국에 머물러 주시오. 그러나 배는 그만 나는 듯이 달아나서 계림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에 닿았다. 가락국기에는 타레가 가락국의 수로왕에게 도전했다가 패배하고 허겁지겁 신라 땅으로 도망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라의 타레 왕조에서는 가락국의 수로왕이 제발 가락국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했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신라로 가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판하고 국왕이 여국왕의 왕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이를 뵌 지 7일 만에 큰 알을 낳음으로 왕은 말했다. 허허, 이런 괴이한 일이 있나? 사람으로서 어찌 알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상스럽지 못한 일이니 왕비는 마땅히 그 알을 내다 버려야 할 것이오. 그러나 왕비는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비단으로 알을 싸고 보물과 함께 상자 속에 넣어서 바다에 띄운 다음 떠가는 대로 두게 하였다. 그 괴짝은 처음에는 금관국의 해변에 이르렀는데 금관국 사람들은 이를 괴이하게 여겨 거두지 않으므로 괴짝은 다시 바다에 떠서 진안의 아진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삼국유사든 삼국사기든 신라 쪽에서 기록한 내용은 타레가 배를 타고 나타났을 때 가락국의 수로왕이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했는데도 뿌리치고 신라로 가버렸다거나, 혹은 괴짝에 들어있는 알 속에 위대한 사람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가야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떠내려온 괴짝을 거둘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 쪽의 신라의 입장에서 가야의 수로왕 세력에게 밀려가지고 신라의 왕이 되는 타레가 경주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서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 사실을 서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완곡하게 은폐하면서 기록을 남겼을 것으로 보고, 대신 가락국기는 물론 이제 가락국기가 만들어진 그 근원이 되는 사료는 신라 쪽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그 사료를 남기게 된 주체가 금강가야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전승을 그대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타레가 나중에 신라의 제4대 임금이 되는데 가락국의 수로왕에게 패배하고 도망쳐온 인물이 신라의 왕위를 차지했다고 기록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신라 쪽으로 간 타레는 어찌 되었을까요? 가락국기에는 수로왕에게 패한 타레의 무리들이 신라 쪽으로 달아났다는 대목에서 얘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타레왕 편이나 삼국사기에는 배 한 척이 밀려와서 신라 땅인 하서지촌의 아진포라는 곳에 당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상도하다. 이 바다에는 원래 바윗돌이 없는데 웬 까닭으로 까치들이 몰려와서 울고 있노. 어디 배를 타고 한번 나가봐야겠구나. 객가에 사는 이 노파는 이름을 아진의선이라 하였는데 곧 혁거세 왕의 배를 젓는 선원의 어머니였다. 다가가 보니 웬 배가 한 척 있었는데 배 위에 까치들이 몰려 있었다. 배에는 괴짝이 실려 있었는데 길이가 20척이요 너비가 13척이었다. 노파는 그 배를 끌어다가 나무수발에 메어두고 괴짝을 열어보니 단정하게 생긴 사내아이가 들어있고 가지각색의 칠보와 노비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랫동안 뒷바라지를 하였더니 사내아이가 그제서야 말하였다. 나는 용성국 사람이니라. 나는 부왕인 함달파와 정려국의 왕녀 사이에서 알로 태어나느니라. 학자들은 칠보라는 불교적 용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설화 역시 훗날 불교 수용 후에 일부 내용이 윤색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서영대 교수의 얘기입니다.
칠보라고 하면은 우선 뭐 연상되는 것이 이제 불교적인 용어인데요. 뭐 칠보가 뭐냐는 것은 7가지 보석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당히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칠보라고 하는 내용이 신화 전체의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대 불교적인 요소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화의 그 내용이나 성격, 기능을 바꿀 정도의 그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탈해셀기 김해의 가락국에 도전했다가 패하고 신라로 흘러 들어온 것으로 본다면 탈해가 괴짝 속에서 어린아이로 발견된다는 설정은 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 당시 어린아이로 탈해가 등장한 게 아니고 이미 장성한 상태에서 결국 수로왕 세력에 밀려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없었던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고, 뭐 칠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가 거의 분명하니까 후대에 불교적인 윤색을 받아가지고 지어진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뭐 괴짝에 그 아이가 들어있고 7번 노비 괴짝에 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역사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건 그렇고 바닷가에 도착한 석탈에는 어떤 수완을 발휘해서 신라 왕실의 실권자로 등장할까요?